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타이틀, 핵심 타이틀이라고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로 세 번째 규제지역 해제 검토 나오는 지역들이 김포, 의정부, 경기도 외곽이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 세종밖에 없죠. 남은 게 조정지구 해제, 세종. 자, 뭐 세종은 거의 풀릴 것 같아요. 뭐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나, 세종의 분위기로 보나, 뭐 세종 요번에 안 풀어주면 뭐 여기는 거의 밀란이 일어날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뭐 거의 99% 풀어준다고 봐야 되겠죠. 풀어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제가 내일 정도에 방송을 제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서울은 요번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신문 여론이에요. 왜냐면 서울이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아직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뭐 3, 4억 떨어졌다라는 게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줘야 경기도도 떨어지고 뭐 지방도 떨어지고 가격이 더 하락의 폭이 더 깊어져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하락의 폭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는 서울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도 예전에 구 버블 세븐, 뭐 평촌, 일산, 분당, 뭐 용인, 뭐 그런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도 역시 이번에 조정지구 해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지역 해제 검토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10억이 넘는 집에 대출을 이제 가능하게 해줬고, 15억이 넘는 경우에 이제 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해줬는데, 자, 이것도 거의 뭐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이 규제 완화가 별 의미가 없는지는 LTV를 완화해도 DSR 40%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뭐 연봉이 높지 않은 사람일수록 대출을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뭐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자, 그래서 별 규제 완화가 별 도움이 되지, 시장의 연착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의 분양가가 7억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7억. 자, 이제 지방에서 광역시에서 8사 기준으로 7억을 돌파한다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신도시 계획상 그게 문제예요. 대전의 문제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전은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분양이 나면 뭐 미분양이 안 났었거든요.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도 광역시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도 고분양가이면 미분양이 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대전에서도 나타났고, 이제 뭐 울산, 부산,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격이 하락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강남의 상구마저 투자 안전지대가 사라졌다. 이 뒤에서 보겠지만 이 강남의 매매 수급 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제 계약을 쳤는데, 중도금을 내기 전에 이제 해약을 할까 말까, 해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취소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남도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가족 인생 끝났습니다. 집값 하락에 욕먹는 부동산 유튜버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느 이제 영끌에서 많이 피해를 보신 분이 영끌 오적이라고 해서 어떤 글을 올렸는데, 아주 비유를 잘해서 올렸어요. 재밌게 올렸어요. 자, 자기가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 집을 샀는데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자, 한번 그 피해를 보신 분의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아주 절절하게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그 피해를 보신 분의 KBS 뉴스에 나왔던 기사에 나왔던 그 글이에요. 자, 유튜버님이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집을 무조건 사라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한참 연끌할 때 전세 빼고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경기도 아파트 10억에 매수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작년에 10억에 샀으면 완전히 꼭지 잡은 거잖아요. 자, 지금 근데 그게 실거래가가 한 7억 정도
호가는 6억 중반이라는 거예요. 자, 팔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를 대출을 받았냐면, 자, 그래서 이분이 월급이 한, 부부 합산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 대출 이자만 한 400만 원. 그러니까 7억 이상 대출을 받았겠죠. 7억도 더 받은 것 같아요. 한 7억 5천에서 한 8억 사이. 예, 그때는 좀 금리가 쌌으니까. 그래서 600만 원을 받는데 대출 이자가 400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매도를 문의하니까 지금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자, 급하면 5억 원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실거래가는 7억에 찍혔고 호가는 6억 중반인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에 내놔라. 5억 원에 내놓으면 팔리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7억 이상을 받았는데 5억 원에 내놓으면 2억을 빚을 짓는 거잖아요. 이 2억 원금까지 이제 내놓겠어요?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이제 이게 말이 되나요? 유튜버님, 말대로 집 사는데 우리 가족 인생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누구 유튜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경우가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연거를 할 때, 2020년, 2021년도에 연거를 할 때, 제 한번 방송을 한번 보세요. 그때 무슨 방송을 했나. 연거를 하지 말아라. 연거는 나중에 그 집단 관계이고, 그게 집값의 어떤 그 꼭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1년 전에 그런 방송을 했어요. 뭐 제가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필명이 한 PD니까 어떤 PD의 입장에서 어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따로 뭐 부동산 상담이나 뭐 부동산 추천이나 그런 걸 일절 안 하잖아요. 일절 안 하니까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직 방송만 하고, 제 본업이 이제 뭐 다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른 주관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특히 이제 그 상승론을 하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 부동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항상 돈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받고 이것 사라 저것 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면서 뭐 방송에서 얻는 수입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방송의 수입은 굉장히 작아요. 뭐 저는 하루 종일 매달리는데 뭐 이거 사실 이 수익을 이 돈 벌려고 하려고 하면 전 하질 않겠죠. 저는 이 방송이 좋아서 하는 거지. 사실 이 방송만으로 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유튜버들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상담을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건 뭐 폭락론자들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담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상담과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작년에 뭐 계속 그 사라고 추천을 많이 했을 텐데, 상담을 했으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한단 말이에요. 사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다고 해서 폭락입니다,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자기가 상담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항의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부동산 유튜버의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함부로 받으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산 거잖아요. 그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몇십만이나 되는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방송 한번 쫙 뭐 1년 뒤가 문제니까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뭘 추천했는지, 뭘 사라고 했는지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또 뭐 그 사람은 이제 뭐 상담은 안 했겠죠.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또 버블이 또 걷어지는 구간이래. 1년 전에는 열심히 사라고 그 꼭지에서 이야기하고, 부동산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주식도 얘기했어. 몇십 배를 간다는 거야. 이 주식.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식 얘기도 얘기할 때 절대로 몇십 배 간다, 이거 싸면 인생에서 뭐 크게 뭐 돈을 부자가 돼,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환상을 주면서 구독자를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그런 조잡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추천한 주식을 보라고, 몇십 배가 아니라 그때 꼭지 찍고, 그나마 그것도 우량주야. 초우량주야. 미국의 초우량주인데 그때 꼭지 찍고 반토막 났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 구글 같은 거 어떻게 됐냐고. 반토막 났잖아. 그 당시에 꼭지 찍을 때 뭐 아마존, 구글은 뭐 추천할 수 있어요.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그러나
뭐 몇십 배를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은 좀 유튜브 얘기가 많아요. 뭐 디스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뭐 저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방송에서 막 앞으로 뭐 강남 지역에 버금가는 지역이다 해서 막 좋은 지역들 많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추천하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도 많고 뭐 말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것도 어느 시기에만 딱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다 좋다는 거야. 무조건 다 좋다는 거죠. 이 상품이 다 오르면 또 빌라로 가고, 또 빌라에서 또 재개발이 다 오르면 또 뭐 초기 재개발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투자 안 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건 다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유튜버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한 면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필터링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그 악몽 같은 현실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완전히 초짜인데 뭐 그냥 경험 없이 방송하는 사람도 많아. 경험 없이.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뭐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다음에 다른 꼭지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자,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최악이라고 그래요. 강남도 안 팔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땠어요? 강남은 똘똘한 한 채라고 떠든 전문가들이 있어요. 강남을 사야 된다. 유명한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영끌 오족의 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강남 지금 어때요? 매매 수급 지수가 80이 붕괴됐어요. 80이 붕괴된 건 완전히 시장의 매수세가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0이 붕괴됐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6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주가 76이고, 0.6포인트 하락한 75.4인데, 자, 서울은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거래는 많이 되지 않아. 아주 극급매만 가끔 거래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별로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극급매만 거래되니까 이거 거래되면 또 올라오겠지. 그렇게 해서 호가가 높은 호가들이 많아. 내가 보면은.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매매 수급 지수는 벌써 사고자 하는 심리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강남보다 더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지는 지역이 보고, 은평구,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구 68.2예요. 도대체 내가 70 이하로는 매매 수급 지수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노도강, 동북권도 69.6. 자, 문제는 충분히 조정된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경기도 지역, 이제 웬만한 지역들, 뭐 이제 버블 7 지역들 빼고 조정 지구가 풀리면 분양권 물량이 시장에 엄청 풀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막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서울의 도심에 있는 매수세를 경기도가 좀 빨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는 더욱 떨어지고 거래는 더 안 되면서 초급매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권의 매매 수급 지수도 역시 77.9, 전주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이면 가장 그 극심한 그 침체기였어요. 그때가 77.2야. 자, 그때보다 0.7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은 이제 2013년 4월에 매매 수급 지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조정지구가 이제 풀리면은 경기도 지역에 이제 분양권이 쏟아져 나오고, 특히 이제 신도시들 있잖아요. 2기 신도시들. 자, 뭐 검단이라든지 양주, 옥정,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분양권들이 이제 마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입주할 때 잔금을 마련을 못하는 다주택자의 물건 또는 뭐 1주택자의 물건들이 쏟아져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이제 못 받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로 무피가 쏟아져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정지구 해제의 효과는 이미 다른 지방에서 다 그대로 나타났어요. 뭐 거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더라. 자, 거래가 안 되니까 물량이 시간이 지나니까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강남에서도 매매가 취소가 되고 있어요. 강남의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 리버파크에서도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 4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가
43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8월에 이 계약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점을 쳤구나. 버블 구간이나 하고 하니까 계약권을 날리고 취소를 한 거죠. 서울 송파구의 잠실 5단지 전용 면적 8위도 지난 6월에 31억 8,500에 거래됐다가 매매가 취소됐다. 이거 불과 3, 4년 전에 18억 5천 정도 했거든요. 이 가격에 이 가격이면 완전히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렉스 전용 면적 134제곱미터 매매 계약도 역시 취소가 됐다. 지난 5월에 이루어진 건데 당시 매매가가 49억 4천만 원인데 매수자가 사정으로 잔금 이행이 어려워졌다. 자, 그래서 또 취소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취소 사례들이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 서초동 서초 레미안 148제곱미터 이달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대요. 근데 지난 2월이면 그래도 좀 빠졌을 때 거래인데 이때가 24억이 거래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3억 5천 정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17일 직전 실거래가가 22억. 자, 8월에 비해 4억 1,500 많이 빠졌죠. 22억에서 4억 1,500이면 많이 빠진 거예요. 17억 8,500이 되었다. 자, 이제 이것도 아직도 덜 빠졌어요. 빠지기는. 지금 이제 막 급매물들이 나오는 원인은 역시 이제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전세금 보증금을 빼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매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급매로 막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84.3,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다. 전국이 다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 아파트도 전세 수급 지수가 78.6. 서울은 지금 70대. 80선이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수도권도 80.4. 자, 수도권도 다음 주 되면 수도권도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79.2. 그러니까 수도권도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서울 수도권이 지금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176곳 중 지난 한 주간 하락하지 않은 지역은 경북 영주, 문경, 칠곡 단 3곳에 불과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전국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 빠졌다. 영주, 문경, 칠곡 이런 데는 관심도 없는 지역이고 거래도 많지 않은 지역이고 전국이 다 동시에 빠지고 있다. 전국이 동시에 다 빠지고 있다는 건 뭐냐? 버블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야. 버블이. 자, 요즘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역전세가 났거나 또 어떤 사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후순위 대출을 받거든요. 이제 이 후순위 대출을 어디서 받냐면 주로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서 받잖아요. 자, 근데 저축은행 업계 1, 2위인 SBI 저축은행과 OK 저축은행에서 이번 주 들어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중단했다. 연 17% 대출에 강남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도 대출을 받겠다. 17%라도 집을 받겠다. 왜냐면 이제 역전세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강남 아파트 후순위 대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 이금융권이 난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죠? 돈이 없어서 난리 났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PF가 부도, 부실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자,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가도 후순위 대출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자금이 경색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주만 해도 LTV 60% 정도는 연 9%에서 10% 정도 금리로 자금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연 15%, 17%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자금이 소진돼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금 경색 구간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후수인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경매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경매로 아니면 급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도 봉청약을 포기한다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가와 사전 청약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전 청약 받은 아파트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참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마구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해서. 정부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또 마구 규제 완화해 주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적당히 규제 완화해 줘야지. 그렇다고 마구 규제해 주면 이거 완전히 또 이 시장이 또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막 해준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PF로 지금 건설사들이 거의 부도위기에 많이 휩쓸렸잖아요. 뭐 대형 건설사들도 뭐 자금 뭐 경색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어떤 위기감이 있는 거야. 내 보니까 위기감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벌려놓은 사업들이 분양이 되겠어요? 뭐 물건들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현장에서 부도가 나겠죠. 그죠? 많은 현장에서 부도가 나고, 많은 금융권들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자금의 이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다 보면 아파트들이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담보 대출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권에서 대형 브랜드도 지금 미분양 나고 있고, 뭐 대전 신도시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이 시장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릴 거거든요. 11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하고, 다음 달에도 12월 달에도 또 올리고, 자, 우리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뭐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최고의 상수는 금리거든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뭐 결국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PF의 부도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금융권들이 자금 경색에 들어간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후순위 대출도 막혀 있고 뭐 그런 사정이잖아요. 지금 뭐 이 고물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인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또 계속 예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처럼 얘기한 것처럼 파월 의장이 강하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이게 또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다 보니까 또 금리 완화하겠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완화를 하겠다는 소리를 올라가지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고물가는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금리는 내리지도 않는 거야. 올리는 속도만 조절할 뿐이지. 이제 뭐랄까요, 암덩어리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암덩어리를 더 키워가고 있는 꼬라지가 됐어요.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완화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게 암덩어리는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런 부작용이 우리 주택시장에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